전쟁이 막 끝난 서울의 공기는 이상하게 눅눅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초입, 젖은 천막 사이로 물비린내와 연탄 냄새가 뒤섞여 올라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한 중년 남자가 쌀값이 올랐다고 상인에게 고함을 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비싸잖아. 나를 바보로 하나?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비포장기를 따라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흩어진 욕설이 빗물과 함께 도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 자리를 편안하게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어른이 아닐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 역시 분노의 모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굴은 금세 달아올랐고 실수가 보이면 목소리가 먼저 커졌습니다. 자존심이 다친다는 느낌이 들면 마치 나를 지키기라도 하듯 소리부터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내가 화를 내든 억울함을 토로하든 시장의 시간은 앞으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날 나는 소란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천막 끝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어른의 기준은 나이를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짊어지느냐에 달려있다. 경험은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변명으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책임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는 말은 과거에 머무르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현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드는 사람이 비로소 어른으로 남습니다. 장마가 몰아치던 어느 여름 말린 생선을 실은 마차바퀴가 진흙에 푹 빠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납품 시간은 다가오는데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쉽게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내가 어쩌라고. 길이 이 모양인데 누굴 탓해야 하나. 이렇게 소리치며 바퀴만 걷어차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수첩부터 꺼냈습니다. 고객의 이름, 약속한 시간, 품목과 수량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젖은 천막을 다시 덮고 짐줄을 고쳐 묶고 돌아갈 수 있는 우회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동선과 시간을 계산하느라 손은 빗물에 젖고 신발은 질퍽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나는 또 하나의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면 상황을 통제할 여지가 생긴다. 결국 우리는 납품처의 제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사장은 젖은 수첩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이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화를 선택하는 대신 책임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믿게 된다는 사실을 거래 내역서에 적힌 금액보다 빗속에서 젖은 수첩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을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먼저 꺼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를 첫 번째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회의실에서도, 가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그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도구는 언제나 고함입니다. 고함은 문제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끌어오지는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일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깎여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조직에서는 눈치가 잘합니다. 지금은 말하면 안 되는 때야. 저 사람 기분 나쁘면 일이 더 꼬여.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하는 법을 배우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안전한 선택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순간 회사는 눈먼 주판이 됩니다. 숫자는 계속 돌아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디가 위험한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한 사람,
한 조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 물가 상승, 경쟁 심화 같은 현실적인 압박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조사해보면 생활비가 급격히 오르는 시기마다 직장 내 분노 표현, 부부 갈등, 고객과 점원 사이의 폭언 사례가 동시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사람들은 가장 약한 상대에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기 쉽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밑바닥에는 대개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뒤처질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틀릴까봐 두렵기 때문에 더 크게 말하고, 더 강하게 누르고, 더 세게 쏘아 붙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실 나는 지금 너무 불안하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 나는 회의실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착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상대를 눌러야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리더는 상대를 눌러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해낼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분노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매출이 떨어질까봐 두렵다. 내가 무능해 보일까봐 두렵다. 가족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두려움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면 그 자리에 비로소 행동 계획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천막을 다시 덮고 수첩을 펼쳐 약속을 확인하고 우회를 계산하는 일, 감정의 속도를 늦추고 책임의 기여를 다시 물려 넣는 일, 이것이야말로 어른이 배워야 할 기술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줄이 길어졌다고 직원에게 짜증을 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의 작은 실수에 과하게 화를 내고 회사에서는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가장 약한 직원에게 먼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고 나서 밤이 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필요한 건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하나뿐입니다. 분노는 당장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신뢰, 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의 품격을 조금씩 내어주게 만듭니다. 반대로 책임은 당장의 자존심을 따갑게 만들지만 그 뒤에 더 단단한 신뢰와 삶의 속도를 가져다 줍니다. 전쟁이 막 끝난 남대문 시장에서 그 소란이 잦아든 뒤 젖은 돌바닥 위로 햇빛이 스며들던 장면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무릉덩이에 비친 하늘은 놀라울 만큼 맑았습니다. 나는 그 맑음을 신뢰라고 부릅니다. 신뢰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고 품질 기준을 지키고 틀렸을 때 먼저 인정할 뿐입니다. 분노는 강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숙함의 증표입니다. 진짜 강함은 목소리를 낮추고 기준을 높이는 데서 나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 대신 책임을 선택하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습관, 분노를 먼저 꺼내는 습관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라는 단어 속에 숨어 사는 마음이 어떻게 인생을 묶어버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감정을 먼저 꺼내는 사람인가? 책임을 먼저 꺼내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붙드는 순간 이미 어른의 자리로 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장마비가 그친 뒤 서울의 하늘은 금세 맑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눅눅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계속해서 한 생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른은 책임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 깨달음은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질문을 내게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두 번째 습관은 무엇일까?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젊은 직장인, 경영자, 상인, 장사꾼, 공장 일꾼까지.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늘 언젠가라는 단어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언젠가는 시작할 거야.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할게.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움직일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습니다. 1950년대 초반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사업을 옮기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내 손에 남아있던 돈은 30원 남짓, 객관적으로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를 말렸습니다. 이 회장,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자금을 모아. 서울은 만만한 곳이 아니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완벽한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낡은 손전등 하나를 켜고 거래처 목록을 정리하고 전날 매출을 계산하며 하루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가진 건 작은 노트 한 권과 손때 묻은 수첩뿐이었지만 그 두 가지는 나의 신용이자 자본이었습니다. 말 대신 새벽, 계획 대신 행동.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말합니다. 행동이야말로 미래를 바꾸는 단 하나의 변수다. 세계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성과가 높은 사람일수록 목표보다 루틴을 먼저 만들고 의욕보다 행동을 더 믿습니다. 목표는 바람일 뿐이지만 루틴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시절 나는 한 장의 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 문장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은 쌓였고 신용이 쌓일 때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나는 다시 남대문 시장에서 보았던 그 중년 상인을 떠올렸습니다. 쌀값이 올랐다고 고함을 치던 그는 어느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 회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시작한다니까. 사람들도 다 나에게 돌아올 걸세.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말의 사람이었고 행동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다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내 얼굴을 피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시작했다 또 망하면 다 비웃을 거야.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망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들이 비웃을까 두려워 멈추면 언젠가 스스로를 비웃게 됩니다. 그 말은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멈추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실패는 다시 시도할 수 있지만 멈추면 생각조차 굳어버립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직물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매출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가장 먼저 열고 매일 밤 가장 늦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자 그는 그 골목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단단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이 회장, 이제야 알겠소.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몸으로 움직일 때 인생이 바뀌더이다. 그의 눈빛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맑고 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의 시간은 결심의 순간이 아니라
실행의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사례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50, 60대 이후 인생이 역전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세컨드 라이프 경제라고 부르며 은퇴 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행동의 습관을 꼽습니다. 아이디어나 결심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행동이 인생의 방향을 몹니다. 나는 종종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날은 없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완벽하게 해라. 그 말이 내 삶을 지탱했습니다. 작은 기록이 회사를 세웠고 그 회사가 신용을 만들었고 그 신용이 기회를 열었습니다.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내 운명이 되었습니다. 새벽의 시장에서 비가 새어드는 지붕 아래서 나는 매일 수첩을 펴고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어둡고 시장의 불빛은 몇 개뿐이었지만 그 시간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행동은 자신과의 신뢰 계약입니다. 말은 귀로 들리지만 신용은 발로 쌓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조금만 더 배우고 나서.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타이밍은 환상입니다. 타이밍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시작이 작더라도 그 한 걸음이 길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의 당신도 오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머리로 살고 행동하는 사람은 발로 세상을 바꿉니다. 입으로 다짐하는 순간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는 순간 우주는 방향을 트기 시작합니다. 진짜 어른은 결심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가 실패하더라도 세상은 그 사람에게 신뢰를 남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묶어버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1950년대 중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던 시기였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재건의 열기와 희망이 감돌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의 영광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유독 또렷이 기억합니다. 서울 상공 모임에서 처음 만난 그는 예순을 넘긴 퇴직 군인이었습니다. 첫인사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이 회장,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부하가 수백 명이었어. 내 덕분에 부대가 표창을 받았지. 그 말에는 분명 자부심이 묻어 있었고 그 시절 그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 느껴질 만큼 진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주제가 되어도 결국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모두가 경청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때 참 어려운 시기셨겠네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없고 과거만 되풀이되는 대화 속에서 대화의 온도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빛나 보이지만 오늘을 지탱해 주지는 않는다. 자랑은 마음을 위로하지만 교훈만이 내일을 여는 힘이 됩니다. 그 퇴직 군인을 보며 나는 자연스럽게 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내가 세운 삼성상회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공장도 자금도 거래처도 무너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이 회장 한때 잘 나갔잖아요. 운이 안 좋았던 것뿐이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오늘의 기둥이 될 수 없다. 기억은 남지만 힘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 전쟁 후 남은 직원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삼성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날 이후 나는 직접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고 공장 바닥을 닦고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제품이 아니라 신뢰다. 그 첫 과정이 바로 수원 제1방직의 재건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방직이라니 미친 짓 아니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니까 해야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도전하는 것이 진짜 경영입니다. 그 결심 하나로 우리는 단 1년 만에 첫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삼성의 제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나는 앞서 만났던 퇴직 군인의 소식을 그의 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는 아직도 그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가족들도 지쳐가요. 결국 나는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예전에 큰 일을 하신 건 분명하지만 그 경험을 지금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그 안에서 건져낼 배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나 잘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교훈으로 바꿔주십시오. 그게 진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직 군인들을 모아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교훈, 평화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가 이끌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강연에는 울림이 생겼고 젊은이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 나는 과거를 자랑하려다 사람을 잃었소. 하지만 과거를 나누자 사람을 얻었소.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 자랑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교훈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만든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 잘 나갔는데 그 말 속에는 어제에 머무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때의 경험을 지금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트로피를 닦으며 시간을 보냈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바꿔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진짜 어른은 과거를 기억하지만 그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1방직의 첫 제품이 완성되던 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낯설 만큼 반가웠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먼지가 아닌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밟고 앞으로 나아간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과거는 나를 위로하지만 미래를 세우는 것은 언제나 오늘의 선택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 자신이 중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왜 진짜 리더는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에도 팀에 빛을 남기는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분주했고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말했습니다. 기업들도 앞다투어 확장을 시도했고 삼성 역시 새로운 시대의 파도를 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임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좋았고 추진력이 강했으며 누구보다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중심에 서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그는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길게 펼쳤습니다. 성과가 나면 이건 전적으로 제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부하가 계약을 따오면 그건 내가 미리 그라운드워크를 다 깔아둔 덕분이지. 처음에는 조직이 그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직원들의 입은 하나둘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은 열정이 아니라 체념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공은 다 부장님 몫이야. 내가 해도 그의 업적이 되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지? 조직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며 나는 오래전 내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1930년대 후반 삼성 상해를 막 키워가던 시절, 그때도 첫 번째로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밑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김성호였습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나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이 거래는 내 판단 덕분이야. 순간 그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살짝 식어 있었습니다. 그 하루의 눈빛이 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을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공을 빼앗으면 남은 열정까지 잃어요. 다음 날 나는 김성호를 불러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계약은 네가 만든 거야. 나는 기회를 만들어 줬을 뿐이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말 한마디면 평생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내 리더십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성공은 직원의 공, 실패는 나의 책임. 그 단순한 문장이 조직을 살렸습니다. 다시 1960년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 영업 임원의 팀은 결국 단체로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더 이상 저분 밑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임원을 불러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주목받으려 하는가? 그는 오래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자신이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빛나게 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내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성호의 이름, 그의 노력, 그리고 사과가 만들어낸 변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하 직원이 작성한 아이디어 보고서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직원의 제안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 걸로 올리겠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그 한 줄이 팀을 살릴 걸세. 그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자네 이름으로 진행하게. 성과를 보고할 때는 이건 우리 팀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팀은 몇 달 만에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높은 부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임을 맞던 날 그의 부하 직원 전원이 울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당신 밑에서 일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리더가 뭔지 알겠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가장 강해진다. 그리고 리더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성취를 비추는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칭찬은 언제나 자신에게만 향해야 하며 공동의 성공보다 자신의 명함에 적힐 한 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잠시입니다. 빛이 꺼진 뒤에도 남는 것은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나는 수많은 리더를 지켜봤습니다. 빛을 쫓는 리더는 결국 그림자 속에 남았고, 빛을 나누는 리더는 세월이 지나도 이름이 남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조직은 속도보다 신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빛을 독점하면 회사는 질식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공을 나누면 조직은 숨을 쉽니다. 그 숨결이 회사를 움직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며 가장 깊이 배운 문장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리더란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빛을 반사해주는 맑은 거울이다. 이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습관, 자기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되는지, 그리고 왜 이익보다 사람이 더 강력한 경영의 원칙인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산업을 개척했고, 삼성 역시 방직, 보험, 제당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기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조직과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였습니다. 그 시절 나는 한 협력업체 사장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순을 훌쩍 넘긴 노련한 상인이었고, 겉보기에는 실력도 좋고 판단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의 단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오직 자기 이익에만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몰아붙이며 기한을 맞추라고 윽박지르면서 정작 본인은 대금 지급을 몇 달씩 미뤘습니다. 거래처와 계약할 때는 단가를 끝없이 깎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은 냉정해야지. 감정은 필요 없어. 직원이 병이 나서 쉬겠다고 하면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의 회사는 겉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거래처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은 늘어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신뢰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오래전에 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 초반 삼성 상해가 아직 조그만 상점이던 시절, 하루는 여직원 한 명이 울먹이며 내게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조퇴해야 합니다. 당시 나는 공장을 불러 그녀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내가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근무 중 조퇴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공장을 바로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는 자녀가 없나? 있습니다. 그럼 자네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면 어떻게 하겠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규칙은 회사를 지탱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회사를 살아있게 만든다. 규칙이 사람보다 앞서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는 누구든 조퇴를 허가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근율은 줄었고 직원들의 충성심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꼈고 그 믿음이 품질과 생산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익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신뢰는 마음으로 쌓인다. 며칠 뒤 나는 그 협력업체 사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직원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대하면 결국 회사도 소모품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회장, 사업은 냉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망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냉정함과 무정함은 다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되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경영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람보다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직원의 가족이 아프면 병문안을 갔고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업체와의 계약에서도 지나친 요구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회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직원들은 말했다. 이제야 우리 사장님 같아요. 품질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신뢰를 회복한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그는 70세에 은퇴하며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겠소. 사람을 얻으면 돈은 따라오지만 돈만 쫓으면 사람은 떠납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업의 본질은 계산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익은 오늘을 살찌우지만 신뢰는 내일을 키웁니다. 경제학에서도 오래전부터 확인된 사실입니다. 기업의 지속성은 매출 성장률보다 심리적 신뢰 지수, psychological safety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신뢰가 높은 조직은 위기 상황에서도 회복 속도가 빠르고 직원들의 충성도와 생산성 역시 평균보다 2, 3배 높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빠르게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의 이익보다 우리의 신뢰를 먼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신뢰가 쌓여 평생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이익을 챙기려고 누군가의 마음을 잃어본 적, 당장의 승리를 위해 긴 신뢰를 잃어버린 적, 그럴 때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익을 남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남기고 있는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습관,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왜 배움을 거절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 삼성은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전자, 반도체, 가전, 그 어느 것도 한국에게는 낯설고 거대한 세계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기술이 시대를 결정한다. 그러나 회사 안의 모든 이가 이 변화의 방향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 사람, 나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60대 초반의 전무는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실력도 뛰어났지만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회의만 열리면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30년 해왔어. 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 젊은 과장이 데이터를 들고 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무님, 이 방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를 가르치겠다는 건가? 사람들은 점점 그의 앞에서 말을 아꼈고 그는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며 나는 내 과거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1950년대 중반 라디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하청업체 사장 한 명이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 라디오가 음질이 조금 탁합니다. 나는 즉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최신 기술로 만든 제품입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시오. 그날 밤 나는 평소와 다르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틀렸을까? 며칠 뒤 나는 기술팀을 불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음질은 불안정했고 부품 연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깊이 깨달았습니다. 비판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는 신호다. 그날 이후로 누군가의 지적을 들으면 먼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가 보다.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변화 하나가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작은 오류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위기 앞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전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점점 경직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내기를 두려워했고 팀은 발전 대신 정체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무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젊은 과장들과 갈등이 많다고 들었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일을 자네들 나이 2배는 더 해봤습니다. 경험 있는 제가 맞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험은 자랑이 아니라 도구일세. 세상이 변하는데 경험이 변화를 막고 있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짐이야. 그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한때 라디오 사업을 하면서 지적을 무시했지. 그 결과는 수백만 원의 손해였다네. 그때 알았네. 실패는 두렵지 않지만 배우지 못하는 건 치명적이라는 걸. 그 전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젊은 과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지난번 말 다시 이야기해보게.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 그날 이후 부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그 전무는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그들의 말을 적었습니다. 좋은 의견이네. 내가 몰랐던 부분이야. 그 한 문장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회사를 떠나던 날 젊은 과장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무님께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전무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대 덕분에 다시 배우게 되었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막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틀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틀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모든 임원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비판을 싫어하는 회사는 반드시 정체된다. 하지만 비판을 존중하는 회사는 반드시 성장한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지적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적,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 순간들, 그 순간이 바로 성장의 문 앞입니다.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열어두는 사람은 언젠가 리더가 되고 닫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나는 오랜 경험 끝에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비판은 적의 칼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습관,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왜 진짜 어른은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나는 삼성의 미래를 걸고 반도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시절 한국에서 반도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회장, 그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하는 거지. 우리 기술력으로는 무리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있었다. 삼성의 재무담당 임원. 그는 누구보다 똑똑했고 숫자 감각이 뛰어났으며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았다. 하지만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 회의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기술이 미래를 움직일 걸세.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기술도 좋지만 기업은 결국 돈으로 돌아갑니다. 위험한 모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정된 사업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자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 하지만 돈은 결과이고 기술은 미래의 열쇠라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확실한 숫자 없이 위험한 도박은 할 수 없습니다. 그의 확신은 견고했다. 나는 알았다. 확신은 때때로 성장의 가장 큰 적이 된다는 사실을. 그를 보며 나는 오래전 내 모습을 떠올렸다. 1950년대 후반 일본의 한 회사가 기술 제휴를 제안했다. 그들은 삼성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 나는 자만해 있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도 충분하다. 그 제안을 거절했다. 몇 년 뒤 그 회사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고집은 경험에서 나오지만 변화를 막는 순간 그 경험은 족쇄가 된다. 그 후 나는 결심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내 방식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귀 기울였고 해외의 혁신가들을 찾아가 배우기 시작했다. 실리콘밸리의 연구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다. 20대 연구원들이 내 나이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기술의 미래와 세계의 변화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 있었다. 그 비행기 안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나도 배워야 한다. 나보다 젊은 세대에게서. 그리고 세계로부터 한국으로 돌아온 뒤 나는 임원들을 모아 말했다. 삼성은 반도체를 시작한다. 늦었더라도 지금 해야 한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위험합니다. 성공 가능성은 너무 낮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성공이 확실하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지. 몇 년 뒤 세계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기술이 돈을 이기기 시작했다. 미래는 기술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재무임원을 불러 새로 완성된 생산 라인을 함께 돌았다. 그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회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를 놓칠 뻔했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틀리는 건 괜찮네.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젊은 직원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사람들은 그를 경험 많은 혁신가라고 불렀다. 그는 어느 날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회장, 내 경험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오래 남았다. 고집은 처음엔 나를 세워주지만 결국 나를 가둔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늘 같은 길만 돌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같은 가능성 속에서만 머문다. 반대로 다른 생각을 듣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바꿀 필요 없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성장의 끝이다. 배우지 않는 경험은 무게가 아니라 족쇄다. 진짜 어른은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틀렸을 때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늘 내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도 틀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젊어진다. 배움은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굳어버린다. 하지만 계속 쓰면 평생 성장하는 힘이 된다. 그 재무임원이 내게 남긴 마지막 문장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회장님, 제가 가진 확신은 방패였지만 이제는 그 방패를 내려놓고 세상을 배우는 칼을 들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움이 끝나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울타리 안에 갇힌다. 하지만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생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더 넓은 세상을 본다. 진짜 어른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세상을 배우려 한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8번째 습관. 항상 남을 탓하는 사람,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어떻게 인생과 회사를 변화시키는지 이야기하겠다. 1970년대 후반 삼성은 세계 시장을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수출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면서 분기마다 실적 보고가 이루어졌고 각 부서는 치열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서의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보고 회의에서 그 부서장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부진한 건 경기 탓입니다. 환율이 너무 불안정했고 정부 규제도 심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똑같은 이유를 말했다는 것을. 경기 탓, 환율 탓, 정부 탓, 직원 탓. 실패의 원인은 언제나 바깥에 있었고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책임의 칸에 적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쯤 이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까? 그 장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940년대 초 대구에서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대규모 거래가 틀어졌습니다. 운송 중 사고가 나 물품이 파손되었고 고객은 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운송업체 잘못이야.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전혀 내 책임이 없는가? 다음날 새벽 나는 직접 운송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펼쳐본 순간 눈에 박히는 한 문장. 운송 중 손상 책임은 판매자 부담으로 한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문제는 운송업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내 실수였습니다. 나는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배움은 멈춘다.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그 이후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늘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실패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서장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밖을 탓했습니다. 경기 탓, 시장 탓, 경쟁 탓. 팀의 분위기는 점점 무너져갔고 실적은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 직원들조차 그의 말에 귀를 닫았고 그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 방으로 불렀습니다. 자네, 왜 자꾸 남만 탓하는가? 그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상황을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설명과 변명은 종이 한 장 차이일세. 설명은 해결책으로 이어지고 변명은 핑계로 끝난다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단 한 번도 제 책임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가장 먼저 말했다. 이번 실수는 제 관리 부족이었습니다. 이번 결과가 좋지 않은 건 제 판단이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팀의 분위기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몇 달 뒤 실적도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남을 탓하는 걸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남을 탓하는 사람은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사람이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 운전대는 다시 자네 손에 돌아오는 것일세. 그의 말은 나에게도 다시 한번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잘못은 인생의 습관이 됩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눈을 가리고 책임을 지는 마음은 세상을 밝힙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 그럴 때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몫을 다했는가? 남을 탓하는 사람은 항상 외부를 원망합니다. 환율을 탓하고 날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의 엔진이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회사를 살리고 한 시대를 이끌게 만듭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세상을 잃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세상을 얻습니다. 진짜 어른은 핑계를 만드는 대신 해결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9번째 습관,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왜 나는 아직 미숙하다는 한 문장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 나는 이미 인생의 많은 굴곡을 지나온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한국 경제의 상징이라 불렀고 삼성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화려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젊은 임원의 짧은 한 문장이 그 화려한 껍질을 산산이 깨뜨렸다. 회장님, 요즘 현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회장님께 의견을 내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내가 그렇게 무섭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대충 넘기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며칠 뒤 우연히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임원들과 직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무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정에는 긴장, 시선에는 두려움, 고개는 위를 향하기보다 바닥을 향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나였다. 나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책상 위에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삼성상회를 처음 세우던 시절에 썼던 일기장이었다. 그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아직 배움의 길 위에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깊은 곳에서 뜨끔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의 나는 가난했지만 겸손했다. 누구에게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어떤가? 성공의 소리가, 칭찬의 말들이 나를 둘러싸며 배움을 멈추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권위라는 껍질에 감싸여 누구도 감히 내게 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른의 끝은 배움의 끝이다. 다음 날 나는 전 임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회장 이병철의 잘못을 솔직히 적어 내게 직접 보고하라. 처음에는 아무도 내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누가 감히 회장의 잘못을 지적하겠는가. 그러나 며칠 후 한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메모 한 장을 제출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장님은 너무 완벽을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현장은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깊이 무너뜨렸다. 나는 성공이 기준을 높이는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기준 앞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깊이 다짐했다. 권위는 지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청으로 쌓이는 것이다. 그 후 나는 매주 직접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회의 때는 가장 조용한 사람을 지목해 말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나를 회장님으로서가 아니라 같이 배우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후 나는 매년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내 삶의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되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가 쌓이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스스로의 미숙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성공은 나를 높여주지만 반성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내가 배움을 멈췄을 때 조직도 멈췄다. 내가 다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삼성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 중 진짜로 변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화를 내던 사람은 책임을 배우고, 말만 하던 사람은 행동을 배우고, 남을 탓하던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모두 한 문장에서 출발했다. 나는 아직 미숙하다. 그 문장은 누군가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마침표이자 출발점이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확신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이 주는 일이고 성숙해지는 것은 스스로 택하는 일이다. 나이는 저절로 쌓이지만 성장은 선택해야 쌓인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배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배우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젊다. 성장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의 온도로 결정된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 문장을 품고 살았다. 그리고 그 문장은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